안녕하세요.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우선 이 시간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첫 소통이라고 얘기하나요? 기자회견 문제로 오늘까지 참, 네.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야의 의견부터 좀 살펴봐야겠지요? 네, 소통이라고 해야 할지, 아직까지 그 평가는 좀 유보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그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야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의 목표를 두고 국정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동시에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을 불식하는 자리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한편 어제 가장 유행어였죠. 이 통일은 대박. 이 말에 대해서 이 대박이라는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쓰는 보통말인데 자신의 의견을 솔직 담백하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전달력이 컸다. 이렇게 호평을 한 겁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역시 같은 라디오에 나와서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경제민주화를 벌인 이유, 복지 공약, 또 증세 등의 문제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하지 않거나 침묵했다 하면서 결국 이건 또다시 불통을 선언한 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죠. 네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을 한번 직접 보니까 이 무오류의 환상에 빠진 거 아닌가 싶다. 이 불통 논란을 자신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정략적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아 참으로 걱정된다 이런 지적도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확실히 챙기겠다 이런 의지를 천명했다고 평가한 반면에 민주당은 양극화나 서민경제 어려움 등 이 한국 경제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꼬집었는데 네네. 글쎄 양당의 이런 상반된 평가 같은 거 물론 예상은 충분히 됐었던 일이지만 새누리당이 이렇게 호평을 할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아유, 저는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예,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현력이요.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구나. 참 참신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예. 네. 자, 이재명 시장이요. 성남시장이 며칠 전이었죠. 트위터를 통해서 이 국정원이 지방선거에까지 관여를 했다. 그리고 곧 폭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드디어 그 국정원의 정치 사찰 증거가 공개가 됐죠. 네, 이거 제대로 사실로 밝혀지면 정말 또 한 번의 큰 폭풍이 좀 일 것 같은데 국정원이 자신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사찰을 했고 또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러면서 증거 자료를 함께 공개를 한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개한 첫 번째 그 정황 및 증거로는 자신의 그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 표절 시비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 지역 언론인 그리고 새누리당 성남시장 출마 예정자 등이 만든 그 성남시민단체 협의회가 이재명 시장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다라면서 대학 측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던 이런 사항이 한번 있었는데 여기에 물론 이제 그 변의 제시가 또 끼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정원 K모 조정관이 가천대, 그러니까 논문 받은 데가 이 가천대인데 네. 가천대 부총장을 찾아가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상의를 했다는 겁니다. 왜 국정원 직원이 가천대, 그러니까 논문 받은 학교의 부총장을 찾아가서 이런 내용을 상의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또 같은 그 국정원 K모 직원이 성남시청 인사 관련 내용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내용도 지금 같이 증거를 제시를 했고요. 네. 또 성남시 발주됐던 수의계약의 현황 자료를 또 요구하는 국정원이 할 일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그 비상식적인 일을 벌였다. 그러면서 이 관련 증거들과 함께 국정원이 자신을 정치 사찰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저희 그 김용민 PD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논문, 박사 논문을 몇 달 전에 완성을 했거든요. 예, 네. 박사 논문을 제일 먼저 변희재 씨한테 제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 통과하면 무조건 통과죠. 그러니까요. 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정원 직원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안철수 의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여기저기서 네. 비판의 목소리는 상당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뭐 전라도 호남 쪽에서 굉장히 뭐 좀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상당히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철수 의원 측 이 새정치추진위원회 여기가 지방선거 관련된 제도 개혁 방안을 정리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의원은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여성 명부제를 도입하며 또 정당기호 순위제를 폐지하는 등의 3가지 개혁 방안을 밝혔는데 이 정당 공천제 폐지는 이미 뭐 사실 지난 대선에서 뭐 양 후보가 이미 약속을 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개혁 방안이기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편 여성 명부제는 의원 정수의 한 30%를 여성 후보자로 채우는 제도인데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죠. 이것도 역시 뭐 민주당도 당론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당 기호 순위제는 후보들의 기호를 뭐 예를 들면 여당 1번 그 밑으로 이제 다수당 순으로 2번, 3번식으로 이렇게 번호를 받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뭐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냥 1번이나 2번만 이렇게 그냥 찍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초선거에서 어떤 뭐 후보들의 자질이나 이런 거를 평가하기 이전에 그냥 번호로 평가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1당이나 유력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좀 유리한 제도다. 그래서 제3세력 혹은 뭐 대한정당이 설 자리가 없는 이런 단점이 있는 제도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같이 이제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개혁 방안을 좀 내놓은 겁니다. 네네. 그 소수 정당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찬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겠죠. 네. 예. 교학사, 예. 새누리당에서는 국민출판사라고 명명하기도 했지요. 예. 역사교과서 채택 철회, 상산고만 남았었다라는 얘기 했었는데요. 네. 예. 드디어 철회됐다는 결정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해서 그 논란이 됐던 전주 상산고등학교, 여기가 재선정 절차를 걸쳐서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채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전주시 전북도 의회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적으로 지학사 교과서 한 종만 선정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이 박사목 상산고 교장은 심각한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을 여러분들이 해주셨고 또 큰 논란이 된 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은 당초 취지와 달리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게 불신과 분열을 초래해서 재선정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글쎄요,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줄 몰랐다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거센 학내외 그 비판에 선배들도 뭐 이런 시위를 많이 했었었고요. 피켓을 많이 들고 나오기도 했었죠. 네. 이 재학생들도 뭐 대자보 서명운동을 통해서 반대 의사를 많이 표명을 했고 학부모, 졸업생들도 뭐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현재까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고수하기는 고교가 상산고 딱 하나인 줄 알았더니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기숙형 학교라고 하는 파주에 한민고가 있는데 네. 여기 이제 군인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아주 작은 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많이 안 나왔었는데 여기가 지금 한 군데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네. 여기도 역시 뭐 재채택을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그나저나 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이 이제 다들 거의 이제 불발이 됐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1%도 채택이 안 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한탄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 뭐 교과서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걸 탓을 해야지 그걸 채택 안 했다고 이걸 한탄을 하는 이런 여당 대표가 글쎄요 뭐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 나라의 역사 교과서가 자기 나라의 입장이 아니라 친일과 친미하는 입장에서 쓴 그 교과서를 냈다는 거, 예. 어느 나라 여당의 대표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 아베 총리에게 각하라는 표현도 이렇게 잘 하셨던 분이기도 한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 새누리당은 가끔 자신들에게 물어야 될 질문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던지는 경우가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도 예, 다양한 소식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과 이 시각 뉴스 브리핑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라디오 인터뷰 순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과 관련한 의지를 밝힌 점이 정치권의 화두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통일의 이점을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서 한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표현이 이제 대박이란 말이 갑자기 이제 부자가 된다는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뭐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또 군사적으로는 당장 그 군사비를 많이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통일이 된다면 또 그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런 것을 다 한꺼번에 표현한 그런 함축적 개념으로 봅니다. 네. 이런 글이 인터넷에 나도네요. 노무현이 쓰면 천박, 박근혜가 쓰면 친서민. 이 한편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경제 분야의 평가도 다양합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경제민주화,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한다는 노인연금, 영유아 보육수당, 반값 등록금,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등 공약 파기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르쇠로 일관했다면서 중산층 및 서민 경제에 대해서도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혹평했습니다. 특히 민영화에 대한 언급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철도 같은 경우에 현재 여당 의원님들조차 그 정부가 민영화는 아니다고 하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도 이익을 많이 내는 황금 노선에 자회사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게 그 경쟁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 민영화 의도가 없다면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거죠. 이 공공기관 부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정부가 지금 공공기관 부채 줄이기 위해서 강도 높은 개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 공기업 부채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거든요. 뭐 수자원공사가 원해서 4대강 사업 했습니까? 지금 가장 많다는 뭐 LH라든가 이런 데서의 부채라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많이 정부의 정책에 의한 거거든요. 또 지금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 평가단장 하셨는데 그럼 이제 평가단장이 과연 책임이 없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되게 되고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부가 정부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니까 이게 믿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민영화나 공공기관 개혁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상 공공요금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그 절차라는 것이죠. 결국은 부채 줄이는데 공공요금 올리는 것보다 뭐 더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공공요금을 낮춰서 공공기관이 공공의 그 원래의 목적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부채만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것이 또 공공요금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절차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큰 반발이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공공요금을 올리기 위한 방편, 이것이 민영화하고도 연계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뭐 민영화 돼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뭐 대부분의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편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말을 많이 했다며 대통령이 제대로 된 보고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아니면 대통령이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계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 누군가가 지금 잘못 보고하고 있구나 대통령한테. 아니면 대통령께서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고용세습 코레일 고용세습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누가 지금 엉터리 보고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나요? 과거에 그 철도청 시절에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그 가족들이 자리를 승계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레일로 전환한 이후에는 아예 없어진 조항이고 사문화된 사안인데 이거를 지금 코레일에 대한 공기업 개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도 답답하고요. 좌편향 교과서 얘기하셨는데 그 지적한 좌편향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교과서입니다. 있지도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신 거죠.
노사정위원회가 있으면 되지 사회적 재타협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이 말씀도 팩트와 다르죠. 노사정위원회는 지금 위원회는 있는지 모릅니다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다 탈퇴했기 때문에 네. 유명무실하고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 사실관계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해하고 계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이게 지금 누가 이렇게 하는 건지 뭐 인해 장막이라고 하던데요. 이거 걱정스럽게 지금 어디 지켜봤습니다. 다음 인터뷰입니다. 유사보도 제재가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 길들이기와 종편을 위한 추가 특혜라는 비판이 큰 가운데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방통위가 유사보도로 지목한 CBS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이경재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CBS에 대한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뉴스타파와 고발뉴스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지 언론 길들이기는 아니다라고만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CBS는 그냥 두겠으나 뉴스타파나 고발뉴스를 내보내는 일반 케이블 방송에 대해서는 반드시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경재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경재 위원장님. 네. 지금 유사보도 프로그램에 지금 출연을 하시는 게 되는 건가요?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경재 위원장께서는 지난해 공개석상에서 예. CBS는 기독교 방송이기도 하지만 실제 민영 방송으로서 언론의 공정 보도를 해온 역사적인 방송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번엔 난데없이 유사보도 실태조사란 자료가 나오고 거기에 이 CBS의 보도 프로그램도 이름이 올라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CBS 특히 그 김현정 교수는 저도 애청하고 있고, 근데 요번에 그 목록에 포함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예, 애청을 평소에도 하세요. 저희 프로그램.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만으로는 본다면, 예.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 전문 채널로 허가받지 않은 채널은 보도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습니다. 이제 CBS도 종교 방송을 허가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보면은 보도 채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저희가 애초에 허가를 받을 그 무렵, 그러니까 1950년대 그 무렵에는 종교 방송이냐, 뭐 이게 전문 방송이냐 이런 영역 같은 구분이 없이 예, 허가를 받고 보도를 처음부터 해왔던 방송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구분이 없었죠. 예. 그런데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방송 통폐합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언론 통폐합을 했죠. 예, 근데 그 이전에는 그 동아방송과 함께 민간 방송으로서 아주 민주화를 위해서 아주 비판적 보도도 많이 해왔었는데 어떤 제재가 CBS에 당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상화 방안으로 갈 것이고 또 일반 PP들은 이거는 분명히 제재가 들어갈 겁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는 정부가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말 절대 믿지 못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체감 경제라고 그러죠. 막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실제로 서민계층이 소득 등 경제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난해 말에 발표한 그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 탈출률은 6년 새에 32%에서 23%로 낮아졌고 또 고용의 경우에도 임시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더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먼저 이 그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라는 것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 5천 가구 정도의 표본을 선정을 해서요. 네. 저서원들이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빈곤 탈출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먼저 뜻을 좀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먼저 여기서는 이제 저소득 가구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하는데 이 저소득 가구라는 건 그 중위소득의 60% 정도 그 미만의 그 소득을 가진 가구를 저소득 가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위소득이란 게 뭐냐 하면 그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부터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을 일렬로 쫙 놨을 때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이 조사를 진행했을 때는 이 중위소득 값이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 평균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인가요? 그렇죠.
평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소득을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쭉 일렬로 세워놨을 때 가운데 있는 값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저소득 가구라고 하면 이 3,600만 원의 60% 미만이라고 하면 한 2,400만 원이 안 되는 가구를 이제 저소득 가구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딱 임금 이런 게 아니라 그 가구가 가지고 오는 경상소득 모든 소득을 의미를 해요. 뭐 이자 소득이 될 수도 있고 임대 소득이 될 수 있고 이런 모든 가게가 가지고 오는 모든 소득의 총합이 2,400만 원이 안 되는 가구를 저소득 가구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어쨌든 소득이 더 많은 가구는 일반 가구, 그리고 더 많은 가구는 고소득 가구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했고, 이렇게 저소득 가구에 있던 가구가 그 다음 해에 일반 가구든 고소득 가구로 이렇게 더 소득이 나아지는 경우를 이제 빈곤에서 탈출했다라고 해서 그런 가구의 비중이 얼마나 커지는가를 빈곤 탈출률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2005년에서 2006년도 사이에는 32% 정도로,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저소득층 가구 한 3가구 정도가 1년 정도 지나면 3가구 중 1가구는 그래도 이제 저소득층에서 벗어나서 일반 가구나 고소득 가구로 이렇게 소득이 증가가 됐었는데, 이게 2011년도 와서는 23%로 줄어들어서 그 전에는 3가구 중 1가구였는데 이제 4가구 중 1가구 정도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된 거고요. 이게 또 고용의 형태를 보면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사이에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근로자가 전체 100명이다라고 하면 채 10명도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상용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고용의 질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게 근데 비교적으로 봤을 때 2009년이나 2010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 15%로 그 비교해봤을 때 1, 2년 차이인데도 좀 급격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네요. 어쨌든 정부의 말대로 정말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 삶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저소득 계층에서 벗어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직장을 가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물론 실제로 GDP 성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게 체감할 수 없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점을 두겠다 말은 하고 있는데 그 역점을 둔다라는 표현이요. 굉장히 수사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아니 실제로 역점을 두지 않은 정부는 역대 정부는 없었고 늘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체감할 정도로 신경을 쓰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특히 이제 우리 이번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2013년도에 내놓았던 경제정책 방향하고 2014년도에 내놓았던 경제정책 방향을 비교해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2013년도에 뭐 경제정책 방향이나 그거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 차이만으로도 좀 정부가 어떤 꼼수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알 수가 있는데 보면은 적어도 2013년도에는 그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잡고 있던 큰 꼭지들이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경제 민주화 등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삶하고 좀 그 연관이 깊은 그런 이슈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박근혜 정부가 내놓았던 공약대로 그대로 실천을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이 좀 어려운 이런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공약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들이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이제 한 달, 2달 지나고 나면서 공약이 축소되기도 하고 폐기되기도 하고 또 뒤로 연기되기도 하고 하면서 많이 바뀌어졌죠. 근데 이게 이제 2014년도에 경제정책 방향을 내면서는 이 앞에 내걸었던 어떤 국민들, 서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했던 공약들이 뒤로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 더 비중이 적어진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꼭지에 그냥 더 작은 꼭지로 들어가 버린다든가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축소가 됐고 전면으로 나온 게 이제 투자 활성화가 전면으로 나왔습니다. 이 투자 활성화라는 건 결국에는 다시 기업의 중심으로 어떤 경제정책의 방향을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큰 방향을 아예 선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정부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지금 어쨌든 정부든 재계든 아직까지도 기업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야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진다. 그런 논리를 지금도 계속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 애플이나 구글처럼 뭐 기술의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정말 없던 새로운 그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부가적인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회사에 일하는 뭐 근로자들의 소득도 올라갈 것이고 삶도 더 풍부해질 것이고 또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실제로 미국이 이렇게 빠른 경제 회복을 그 한 데에는 이렇게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등 여러 그 IT 기업들이 선전을 한 것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정말 기업이 살아야 국가 경제나 국민 경제가 나아진다는 말이 맞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위에서 말한 기업들처럼 기술 혁신이나 어떤 새로운 서비스 개발보다도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정부에서 나서서 오히려 특정 기업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진입 장벽을 마련을 해줘서 큰 기업들만, 특정 기업들만 더 유리하게 어떤 조건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세금 감면이라든지 혹은 뭐 관세를 그 환율을 높게 유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기업 어떤 자체의 경쟁력보다는 그 외의 것들이 어떤 이 기업들이 더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지금까지 되어 왔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큰 경제의 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게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 측면에서 이게 비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네. 비용을 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기업들이 네. 말 그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줬죠. 자,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돌아서 다시 기업이 국민들에게 그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베푸는, 그러니까 선순환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저희는 선순환을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이제 기업은 그 사기업인가요? 말 그대로 개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을 벌면 이 돈을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어떤 그 도덕적인 그런 어떤 의무감 같은 거는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집에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서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뭐 돈을 벌어오잖아요. 아들이 장성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옆집 아들하고 우리 집 아들하고 둘 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라고 쳐요. 만약에 똑같이 100을 벌어와요. 근데 옆집 아이는 집에서 10만큼 가져가서 100을 벌어오고 우리 집 아들은 80을 가져가서 100을 벌어와요.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아유, 당연히 전자가 바람직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적더라도 벌어오는 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아들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줄줄이 다 키워야 될 아들이 많은데 앞에서 80만큼을 다 몽땅 가져가서 본인이 돈을 버는데 써버리니까 그 뒤에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도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기업들이 성장하는 어떤 기회비용을 대신 가져감으로써. 네, 이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포스퀘어 1부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국민TV